챔스. 네. 저는 그 생각해요. 레알 마드리드는 뭐 리그에서 뭐 리그 흐름 괜찮습니다. 뭐 엘클라시코 지긴 했지만 챔스 레알 경기, 토너먼트 경기는 그냥 믿고 봐야 돼. 레알이니까. 솔직히 어제 이제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경기 보면은 아틀레티코가 뭐 슈팅도 못 때렸으니까 좀 새벽에 보기는 쉽진 않은 경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레알 첼시 보면서 경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시간을 안 보게 되잖아요. 와, 이거 벌써 전반 다 끝나간다고? 벌써 후반 70분이라고? 이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재밌었습니다. 시간 순삭. 그 정도로 하이라이트 장면도 많았고 되게 재밌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챔피언스리그 이렇게 로고가 있잖아요. 그 정점에 달해있는 팀입니다. 그게 레알 마드리드 왜냐면 같아. 최고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최고 우승 팀이고 저는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꼭지점에 맨 상단 최상단에 있는 팀인데 맞아. 감히 너네가 우리를 4강에서 저기 탈락시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첼시 원정이 왔던 거라고도 생각해요. 약간 선수들의 눈빛이 우리 여기서는 이번에 안 지고 간다. 작년에 캉테한테 진짜 네. 뭐라 그래야 돼? 캉테한테 지배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확실한 동기부여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맞대결,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맞대결 때 캉테가 키플레이어가 됐고 맞아요. 잘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첼시가 올 시즌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그 똑같은 축구를 구사하기에 뭔가 여력이 떨어진 부분이 또 승부처가 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가 무엇을 잘했는가? 일단 신의 한 수는 발베르데를 오른쪽 윙으로 기용한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조심해야 된다. 우루과이. 발베르데가 윙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고 대표팀이건 뭐 레알 마드리드건 뭐 우리는 대표팀이 되겠죠. 이 선수 어딜 갖다 놔도 잘해요. 그러니까 발베르데는 진짜 축구를 잘하는 약간 스타일이어서 우리가 이 선수의 또 여기 벤탄쿠르까지 구성된 우루과이의 코어 라인은 진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이걸 먼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 발베르데를 이번에 오른쪽 윙으로 이제 기용을 했습니다. 오른쪽 윙 뭐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쪽으로 좁혀서 벤제마와 마치 투톱처럼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 모드리치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지만 때로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4-2-3-1 내지는 약간 4-4-2 형태까지 좀 오가는 형태로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의 전술이 저는 좀 구성되지 않았나. 발베르데의 위치에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가 포메이션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다른 선수 위치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저는 발베르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측면에서 얼마나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주느냐랑 중앙에서 힘이 돼서 모드리치를 얼마나 전진시켜 주느냐. 근데 발베르데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약간 벤제마와 투터처럼 본다고 해도 벤제마는 주로 왼쪽 지향 쪽으로 움직였고요. 발베르데는 주로 오른쪽 지향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발베르데가 경기 영향력을 펼친 지점을 우리가 그라운드의 오른쪽 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는 그동안 오른쪽이 어땠느냐?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냐 이곳에 나오는 호드리고 아센시오가 스탯을 쌓는 것과 별개로 이 선수들의 경기 영향력은 아무래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아요. 볼 간수나 연계에 있어서 미스가 있고 그래서 오른쪽 자원들의 관여도가 떨어지면서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은 너무 왼쪽에 좀 치우쳐져 있다. 상대하는 팀들이 레알 마드리드의 왼쪽만 좀 틀어막으면 웬만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그 이상으로 경기를 흔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오른쪽과 왼쪽의 불균형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이번 시즌인데 근데 이번에 첼시전은 발베르데의 측면 플레이, 오른쪽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왼쪽보다도 오른쪽에서의 영향력이 확실히 좀 균형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오른쪽도 살아나고 왼쪽은 왼쪽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른쪽은 발베르데 측면 플레이, 모드리치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 이 하프 스페이스는 특히 백스리를 쓰는 팀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첼시가 그랬죠. 그리고 카르바알이 뭐 모드리치와 마찬가지로 번갈아 가면서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카르바알이 보조를 해주기도 하고 모드리치가 공간 만들어줄 때도 카르바알이 침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세 선수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오른쪽 공격이 드디어 레알 마드리드가 잘 풀렸습니다. 왼쪽은 왼쪽 나름대로 비니시우스가 넓게 서고 벤제마와 페르랑 멘디가 안쪽에서 서로 좀 호흡을 맞춰가면서 왼쪽에서 트라이앵글을 형성했는데 이곳 역시도 좋은 어떤 연계와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좌우 균형이 맞춰졌다. 이거는 틀림없이 발베르데를 오른쪽에 기용한 것이 큰 한 수였다. 맞아요. 발베르데가 기본적으로 축구를 잘하기도 하지만 이 선수는 열심히 활동량이 굉장히 괜찮은 선수잖아요. 근데 모드리치와 카르바알이 그런 게 본인들의 전성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선수들입니다. 근데 발베르데가 그걸 다 보여줬죠. 맞아요. 그거를 커버해주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카르바알 잘했고 모드리치 잘했어. 나 이거 다 발베르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봐요. 그들의 약점을 발베르데가 최소화시켜줬기 때문에. 자, 발베르데 그리고 어제 벤피카 리버풀이 이겼지만 다윈 누네스 진짜 대단한 경기하고 갔어요. 그래. 진짜 잘하고 갔거든요. 아까 종윤이 형이랑도 입중계 때 얘기했지만 어떻게 본다면 우리 포르투갈보다 우루과이랑의 경기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 새 감독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부임하고 우루과이가 지금 전승이거든요. 물론 뭐 올해만 지금 경기를 치는 거긴 하지만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이들을 우리나라가 상대해야 된다는 점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요인은 역시 선수단의 동기부여. 지난 시즌 4강에서 첼시에게 패한 부분을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활동량과 에너지가 좀 느껴졌다. 챔스에서만큼은 두 번의 실수는 없다는 느낌이에요. 자, 파리 가서 진짜 무기력하게 스코어는 1대0이었지만 그거 진짜 힘든 경기 했죠.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이 홈에 와서 결국 벤자민 헤드트릭 하면서 두 번의 실수 없이 이겼죠. 그리고 첼시한테 지난해 졌네? 올해는 안 질 거야. 나는 이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입이 아파서 그냥 더 말할 것도 없는 킹갓 벤제마. 2경기 연속 헤트트릭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대단하지 않나요? 아니요 벤제마 보면서 야 벤제마가 그 전술이구나 진짜. 87년생 공격수예요. 이게 나보다 더 많아 나이가. 87년생이니까. 와 진짜. 아니 이게 벤제마의 플레이는 모든 공격수가 이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교본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공격수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할 때 벤제마는 그거 다 움직이고 있어요. 미드필더를 당기고 센터백을 당기고 측면으로 빠져서 측면 자원과 원투 주고받고 박스로 다시 들어갈 때 센터백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미끼 움직임을 가져가던 선수가 갑자기 킬러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사각지대에서 침투를 가져가니까 수비 위치 다 흔들어 놓고 본인은 쉽게 헤더 임팩트 마무리. 첫 번째 골 장면. 와, 그 비니시우스한테 원터치 패스 내주는 그 세기. 맞아요. 주고 나서의 움직임. 거기서 네. 헤딩 마무리. 맞아요. 이런 공격수가 어딨어. 저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공격수가 보여줘야 될 플레이, 벤제마 플레이 한 골 장면에서 지금 다 요약이 돼버렸어요. 그 벤제마 그 헤더 임팩트가 와, 진짜 미쳤다. 야, 헤더 어떻게 그렇게 실수 없이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임팩트가 경이로울 정도로. 나 박수 쳤어. 네, 맞아요. 이게 반추칠만 해요. 벤제마, 킹갓 벤제마. 이 레알 마드리드 곧 전술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반전에 이제 내려앉아서 레알 마드리드가 플레이하면서 확실하게 3대1 리드 상황을 굳혔고 그래서 원정에서 2골차 승리한 거는 매우 유리하다고 봐야죠. 여유까지 마음의 여유까지 안고서 이제 홈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 안첼로티는 잘한 것인가? 이긴 팀의 감독입니다. 잘한 거 맞아요. 잘한 건 맞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봐야 돼 사실 이런 네.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그래도 저는 찜찜함을 남겼다고 생각해요. 왜냐? 어떤 점에서 있었어요? 올 시즌 안첼로티에게 특히 후반기 들어서 가장 좀 우리가 아쉽다고 진단하는 건 크로스에 대한 고집이에요. 토니 크로스에 대한 고집.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번에도 토니 크로스에 대한 고집은 계속됐죠. 신뢰를 했는데 토니 크로스는 내내 부진했습니다. 사실 토니 크로스의 영향력은 좀 좋지 않았고 그거는 역시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이 보기에 안첼로티가 이번 경기 이겼고 발베르데 윙으로 돌린 거 정말 잘했지만 여전히 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선발 라이너 구성에 있어서 여전히 올 시즌에 이어졌던 문제점이 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아직 확실하게 씻지 못했구나. 이런 찜찜함을 안길 만한 포인트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카마빈가 투입 그 첼시가 몰아붙이는 타이밍 한 60분부터 한 10분 정도 됐잖아요. 첼시가 그때 압박 살아났거든. 그리고 교체하면서 첼시가 교체하면서 그거 살아났잖아요. 나는 그때 바로 맞대응하는 게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그렇게 보면 늦었어요. 그런 면에서 왜냐면 토니 크로스가 지난 리그 경기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어차피 스코어가 3대2였던 상황이라면 조금 더 전진 패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능한 크로스보다는 카마빈가로 활동량을 채우는 게 저는 더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안첼로티 감독이 좀 오게 티다. 그래서 이번 한 경기 참 잘했지만 첼시 역시도 패배 요인이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왜 안첼로티 잘한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을 확실히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털어낼 수 있는 감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고 근데 첼시를 한번 가죠 이번에. 근데 그 생각은 드네요. 안첼로티가 좀 아쉬운 감독이라고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즌이 끝났을 때 챔스 4강, 아니 근데 리그 1위 이렇게 찍힌다면 만약에 여기 레알에서 우승하잖아요. 그럼 안첼로티 4번째 챔스 우승하냐? 맞아요. 근데 밀란에서 2번, 첼시 꺾는다면 가능성이 레알에서 높아지죠. 2번. 근데 안첼로티가 이 밀란에서 우승했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고 레알에서 2010년대 초반에 우승했고 2013-14 시즌 그리고 이번에 우승하면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챔스 4번 든 감독이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절하 해? 맞아요. 그건 있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은 킹첼로티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겠습니다. 물론 과정상의 내용상의 답답함은 여전히 레알 팬분들이 있을 거라는 점, 이 점은 당연히 강조를 하겠고 자 첼시는 무엇을 못했는가?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건 역시 맨디의 실수가 첫 번째입니다. 왜냐면 그 2대1로 어쨌든 하베르체 골이 들어가고 하프타임 동안 투이 감독이 전술 변화를 줬잖아요. 맞아요. 백포르 바탕으로 기반이 이제 잡혔을 때 그렇다면 거기서 쭉쭉 에너지를 냈어야 됐습니다. 근데 기어를 전진 기어를 두기도 전에 맨디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여기서 그냥 바로 끝나버렸어요. 이게 저희가 볼 때 맨디의 실수. 맨디 덕분에 첼시가 승점도 많이 땄고 트로피도 땄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수만큼은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뭐 이거 뭐 예고됐다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이런 킥미스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맨디가 그거 봤죠? 투엘 감독이 좌절하던 거. 그 네. 맨디 실수 나서 실점했을 때. 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변수가 더 그런 발밑이 좋지 않은 맨디에게 좋지 않게 작용이 된 것도 맞지만 맨디의 그 큼지막한 실수의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선의 부진입니다. 캉테와 조르지뉴 모두 좀 좋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르지뉴보다 캉테가 더 못했다고 생각해요. 캉테가 너무 좋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하프타임 중에 교체가 된 게 코바치치. 교체가 된 게 관리 차원에서 부상 관리 차원에서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캉테 자체가 좀 전반기전에 좋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하프타임에 코바치치 넣었고 후반전 중반에 로프터치크를 넣었죠. 근데 올 시즌 로프터치크의 3선에서의 경쟁력이 지금 좋은 편이 아닙니다. 치크가 들어왔을 때 기대감이 있는 첼시 팬들 저는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첼시의 3선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고 선수단의 컨디션이 저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선수단의 컨디션이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어떤 단계였느냐. 지난 시즌 4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단의 주요 부상 때문에 오히려 선수들 몸이 좀 무거웠던 건 레알 마드리드였어요. 반대로 첼시는 중반기에 램파드 감독 경질, 투엘 감독 들어오면서 선수들이 으쌰 하면서 새 전술 아래에서 확 고공행진하던 때였습니다. 분위기 좋았죠. 그렇죠. 그랬던 상황에서 첼시가 오히려 그때는 좀 몸이 무거웠던 레알을 상대로 기동력으로 확실히 에워쌀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경기를 펼칠 수 있었는데 이번 경기 첼시가 어땠나요? 본인들이 잘할 수 있었던 활동량과 체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첼시의 상황은 지금 좀 달라졌다. 첼시가 특히 단적으로 보면 클럽 월드컵까지 병행을 하면서 지금 50경기 넘게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랑 누적이 된 올 시즌 경기 수가 한 적어도 5경기 이상 차이 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클럽 월드컵과 카라바오컵이 있으니까 카라바오컵 결승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준우승이에요. 연장 혈투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첼시는 역시 이러한 일정에 따른 부담 그리고 12월에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연기되지 않은 것들 사실 이런 것도 역시 좀 악재가 되지 않았어요? 체력적으로 선수도 혹사를 당했기 때문에 줄부상의 어떤 이슈까지 컨디션도 좀 차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거는 첼시 스스로가 잘못한 거죠. 수비 문제입니다. 이게 투엘 감독은 라인을 좀 올리고 적극적으로 압박을 할 것도 시간대마다 지시를 좀 내렸는데 근데 앞서 언급드린 3선의 문제, 선수단의 컨디션 문제 흐름으로 봤을 때 맨디 실수 이후에 사기가 확 꺾인 부분까지 겹치면서 결국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압박을 하려 할 때마다 공간을 레알 선수들한테 쉽게 허용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서 공간이 쉽게 허용되면서 뻥뻥 레알 마드리드에게 중원을 좀 노출하는 사이 공간을 노출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백스리를 구성한 리디거, 티아고 실바, 크리스텐센 모두 부진했어요. 리디거 그 올라간 상황에서 볼을 뺏기면서 오히려 수비 위치에서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었고 크리스텐센, 비니시우스에게 전반전 내내 고전을 좀 했었죠. 1대1 찬스에서 많이 좀 밀리고 비니시우스의 드리블에 좀 속는 상황이 있었고 티아고 실바의 위치는 이번 경기 굉장히 애매했다고 생각해요. 벤제마를 상대한다는 점에서 역시 쉽지 않은 매치업이었을 수도 있지만 티아고 실바도 중심을 잡아줬다 보기에는 애매하다. 백스리까지 흔들리면서 첼시의 수비가 첼시답지 않게 붕괴가 된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브렌트포드전까지 최근 2경기 7실점입니다. 그렇게 첼시 기억나죠? 올 시즌 초반에 이거 5실점 그래 지난 시즌 깨는 거 아니냐. 또 그 얘기를 그래 했었고. 근데 이제 결국 그런 거랑은 완전 별개 수비 라인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올 시즌 첼시는 방금과 같은 이 언급드린 얘기들 이슈들 이게 나온 이유는 시즌 전체로 놓고 봐도 올 시즌 첼시가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클럽 레코드로 데려왔던 루카쿠의 부진 그리고 루카쿠의 팀 내 이슈를 만든 그 사건 이런 것들이 좀 분위기를 좀 흔드는 데는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벤치렐의 시즌 아웃 그렇죠. 주요 선수들 다 부상을 좀 돌아가면서 당했죠. 컨디션이 100%가 아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수단의 혹독한 일정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발생된 체력 저하 이런 부분들도 악재가 됐고 여기에 로만 구단주와 관련된 이슈 당연히 이제 선수들 닐 원정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나 자비로 원정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선수들 다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첼시다 하면서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러면서 브렌트포드전 전까지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어요. 결과를 맞아요. 가져왔어. 하지만 결국 이러한 뒤숭숭한 분위기 이 또한 첼시에게는 악재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결과적으로 선수들은 잘 이겨냈지만 그리고 투엘 감독과 관련된 좀 사생활의 이슈도 최근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혼 이슈. 맞아. 이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계속 시즌마다 연거퍼서 뭔가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첼시의 경우는 그러한 잘 악재들이 버텼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너무 말도 안 되게 잘 버틴 잘 거예요. 버텼어요. 첼시의 경우도 그래서 이런 악재 이번 경기로 놓고 봤을 땐 장대비는 결국 첼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런 점들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전 3대1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토너먼트 2차전 원정 다득점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진짜 뚜껑 열어봐야 돼요. 네.